위험천만하게 난간 앞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는 지은.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다음날 그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 변사체로 발견되고 언론의 이슈를 받자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듯한 두 사람이 익명을 통해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사망한 지은의 언니 소우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며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던 중 괴짜 탐정 설준경을 소개받고 그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4달 전 제 동생이 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추행범의 이름은 신정만. 그 일로 신정만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는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정만의 조카라는 사람이 자신의 외삼촌은 억울하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신정만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제 동생을 혼냈고 거기에 앙심을 품은 제 동생이 신정만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이었죠. 거기다 제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들었다며 마약과 원조 교제를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결국 신정만의 조카가 올린 그 글 때문에 제 동생은 자살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글을 올린 신정만의 조카를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고 신정만은 형제가 없어요. 신정만에겐 조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사건은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가진 탐정이 필요하다면서 설 실장님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어요. 전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서 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꼭 묻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이 의뢰는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그런 재미없는 사건에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 싫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준경의 무성의한 태도에 소우는 불만을 표출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안 나가요? 매정하게 의뢰를 거부당하지만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이대로 지나칠 수 없었기에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의 사무실을 찾는 간절함을 보이자 여보세요. 마침내 의뢰비 2천 주면 생각해볼게. 준경은 그녀의 사건을 맡기로 합니다. 대신 일주일 안에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는 초동 수사를 통해 알아낸 정보를 그녀와 공유하는데 이게 그 글이 올라온 날 월간 베스트 로그인 기록이야. 이건 접속자들 로그인 위치. 이게 바로 키드캣 727의 IP 주소야. 그래서 IP를 추적을 해봤는데 룩셈부르크로 뜨더라고. 추적이 불가능한 주소야. 메일로 추적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메일도 추적이 불가능한 메일로 가입했어. 이 과정에서 준경은 글 작성자가 IT의 전문적 지식을 지닌 프로임을 확신하며 신정만과 키드킷의 연관성을 조사하지만 신정만이랑 키드캣 727은 아무 관련이 없어. 그들의 연관성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그 신정만의 휴대폰이랑 컴퓨터 사용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신정만은 컴퓨터를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그 키드킬 717이 쓴 글에서 그뭐 이상한 느낌 같은 거 못 받았어? 변호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키드킬 717이랑 신정만의 변호사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이쪽은 내가 계속 조사를 해볼 테고. 윤지은, 당신 여동생. 동생이 쓰던 휴대폰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소우는 동생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의 사진 한 장과 함께 키드킷이 보낸 협박성 메일을 보자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한편 지은이의 핸드폰을 확보한 준경은 키드킷이 보낸 메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보낸 새로운 IP 주소를 발견하는데요. 이놈이 메일을 총 4통을 보냈는데 IP 주소가 3개가 나왔어. 처음 2통은 같고 세 번째랑 네 번째 건 달라. 이 다른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한 걸 보면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메일을 보낸 거야. 그럼 그게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있어요? 처음 2통은 한남동, 세 번째는 옥수동, 네 번째는 성수동. 그렇지만 용의자가 선불폰으로 와이파이 계정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소우는 실망하지만 준경은 키드킷이 쓴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2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 놈을 7이라고 부르자. 자칭 키드킷 727이니까. 그리고 다른 한 놈을 센지라고 부를게. 렛 10934 얀덱스란 메일을 쓰니까. 7은 이 사건의 주범일 거야. 뭐 글을 쓴 것도 메일을 보낸 것도 다 그놈일 거야. 뭐 생지는 지원군 역할로 기술적인 면을 지원해 줬겠지. 여기서 잠깐 어떻게 이런 추론이 가능하냐? 게시판에 글을 쓸 때랑 메일을 보낼 때 쓴 수법이 너무 달라. 수준 차이가 너무 커. 이 답은 7이 보낸 메일 속에 있어.
칠은 왜 갑자기 지은이에게 메일을 보내서 위협을 했을까? 그냥 기다렸다가 생지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은밀한 방식으로 메일을 보내면 좋잖아. 이유는 간단해. 칠은 충동적으로 메일을 보낸 거야. 생지의 도움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지. 첫 번째 메일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와? 다시는 웃지 못하게 만들겠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습관처럼? 칠은 당신 동생을 증오하는 게 확실해. 그게 뭐 신정만 사건에 의한 건지 뭐 개인적인 원한인지는 상관없이 말이야. 칠은 지은이가 괴로워하거나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일정 부분 만족감을 느꼈을 거야. 이 다시라는 말이 강조된 걸로 봐선 칠은 지은이가 웃고 있거나 뭐 편안한 상태인 걸 봤다고 추측할 수 있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메일을 보낸 거야. 이 메일 내용이나 수법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거치고 계획성도 부족해. 아니, 첨부한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어린애들 장난 수준인데. 칠이 지은이를 정말 매장시킬 생각이었다면 좀 더 자극적인 사진을 썼겠지. 준경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한 결과 칠은 지은이의 기분을 매일 확인할 수 있고 갤럭시에서 보낸 메일 문구를 통해 용의자를 지은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갤럭시 폰 사용자로 좁힌 후 학교 인트라넷을 해킹하여 그들의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중에 기억나는 이름 있어? 그리고 지은은 사진을 훑어보던 중 몇몇 낯익은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기억나요. 장례식장에 왔었다. 이 친구가 마지막이야. 이 여학생 이름은 이수민. 그 아까 당신이 알아본 김아연. 둘 다 지은이랑 3년째 같은 반이야. 둘 다 장례식에 왔었어요. 둘 다? 이 남학생도? 이 남학생 이름은 구은호라고 하는데 올해 당신 동생이랑 처음 같은 반이 됐어. 이 옆에 이수민이라는 친구랑은 사귀는 사이 같고 다만 이 친구는 갤럭시가 아닌 아이폰을 써. 이 친구들 전에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재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어요. 이 친구들이 지은이가 파티 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이 이수민이라는 친구는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그 둘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3명의 학생들을 조사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기로 하죠. 참, 선생님은 국어 과목 담당이시죠? 네. 지은이 작문 숙제를 좀 보고 싶은데 지은이가 저희 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몰랐던 생각들이나 그런 게 있었나 해서요. 이게 올해 장문 숙제로 낸 원고 전부예요. 준경은 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지은이의 장문 노트를 챙기고 사진으로 눈여겨보았던 학생들과 만남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지은이랑 많이 친했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너희들 전에 지은이 아플 때 집에 데려다 준 적 있지? 기억해? 소은의 말을 끊고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준경. 혹시 지은이를 미워하거나 지은이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만한 학생이 있을까? 이 과정에서 그들은 평소 지은과 트러블이 잦았던 새로운 인물에 대해 알게 되죠. 저희 반에 조민지라고 금수저 있거든요. 매일 시녀 같은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별명이 공주예요. 그 무리가 항상 반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전에 저희 반에서 학급 소풍 장소장 할 때 공주가 롯데월드 가고 싶다 했는데 지은이가 반대표를 냈어요. 그래서 한 표 차이로 창경궁으로 결정됐거든요. 걔가 워낙 뒤끝있고 못된 애라 아마도. 걔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잖아. 그리고 걔 지은이 장례식에도 왔었어. 장례식에 왔었다고? 그날 보니까 장례식장 문 앞에 혼자 서 있던데. 아는 척했어? 아니요, 전 별로 안 친해서. 그리고 수민이가 걔 싫어하거든요. 그냥 서로 못 본 척하는 사이예요. 장례식장에 온 친구는 너희 둘하고 하연이라는 애밖에 없었는데. 하연이요? 왜 그래? 하연이가 지은이랑 그 정도로 친한 줄은 몰랐었어.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나지만 소은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었던 준경. 대안은 내가 주도한다고 분명 말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네 멋대로 끼어들면 나 이 사건에서 손 뗄 거야, 알겠어? 내가 뭘 어쨌는데요? 당신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물어보지도 못했어. 이 사진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지? 사진에 찍혀있는 날짜 잘 봐. 2021년 12월 24. 아니 그럼 이 사진이 수민이가 지은이를 집에 데려다 준 그날? 당신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애들이 먼저 얘기했을걸? 그런데도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 미안해요. 이어 그 둘은 민지를 만나는데 우린 지은이 가족이야. 지은이가 네 얘기를 자주 했거든. 제 얘길 자주 했다고요? 미안한 일이 있어서 사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어. 왜 작년 학급 소풍 때 다들 롯데월드를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사실 지은이도 롯데월드 가고 싶었는데 용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나 봐. 지은이가 얘기를 안 했다니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린 지은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서 좀 해코지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어.
같은 반 친구니까 묻는 건데 그런 일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을까? 지은이에 관한 얘기는 선생님이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녀에게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던 그들은 마지막으로 하연이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네가 하연이니? 지은이랑 많이 친했니? 친하진 않았지만 늘 저 자리에서 숙제를 해서 오가면서 인사 정도는 했었어요. 혹시 지은이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니? 제가 볼 땐 수민이하고 지은이 사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종일 붙어 다닐 정도로 친했는데 나중엔 서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친구끼리 다투면 무서운 일도 저지르곤 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어떻게 소문을 퍼뜨려야 하는지 누구나 잘 알잖아요.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하고 모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난 후 소우는 수민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동기도 있고 문제의 사진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확실한 물증을 원했던 준경. 저번에 키드킷이 장소를 옮기면서 와이파이로 접속을 했단 말 기억해? 그때 말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 일련 번호가 인터넷 업체에 기록이 돼. 매체 접근 제어 주소라고 일명 맥 주소. 이 키드킷의 맥 주소를 가진 갤럭시를 찾으면 키드킷을 찾을 수가 있어. 이 장치로 오늘 스마트폰이 스칠 때마다 맥 주소를 체크하도록 설정해뒀거든. 범인은 오늘 오후 내내 우리 주변에 같이 있었어. 그들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용의자는 공범과 나눈 대화에서 불안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준경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소우는 조급한 마음으로 다시 그의 사무실로 향하지만 자신을 피하는 준경에게 실망한 채 근처 자주 가는 식당에 방문하는데 정 실장님, 이곳에서 정 실장을 보게 되고 그에게서 뜻밖의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셨나 봐요. 설 실장이 몇 가지 조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결과 알려주러 왔어요. 근데 진짜 얄미운 게 직접 와서 결과를 전해달라지 뭡니까? 뭐 인터넷으로 파일을 보내면 뭐 안전하지가 않다나. 조사 내용이 뭔데요? 그 빨간 머리요. 그 송우 씨 동생 사진에 나온. 동생과 같이 찍은 사진 속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듣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둘러 준경의 사무실로 향하는데 빨간 머리를 조사했다면서요. 조사 결과는요? 조사를 하긴 했는데 건질 건 하나도 없어. 그 빨간 머리는 작년 3월에 절도 및 상해죄로 소년원에 들어갔고 아직 거기 있어. 다른 건요? 없어! 거짓말. 정 실장님 아까 몇 가지 조사라고 했어요. 빨간 머리에 대한 것만 조사한 거라면 한 가지 일이나 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아니, 빨간 머리만 조사했다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전화로 설명하면 되니까. 결국 그녀는 준경으로부터 최근 정 실장과 신정만이 변호사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죠. 김현우는 그 여학생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저희 사무소에선 종종 그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법률 강좌를 엽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수습 직원이나 보조 변호사가 처리하고요. 그 여학생도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우는 원래 연애 경험이 없어서 어린 여학생이 살갑게 구니까 이 사무장이랑 본분도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김현우는 그 여학생에게 어떤 정보를 넘겼습니까? 재판 때 있었던 신정만의 증언 등이죠. 혹시 김현우가 그 여학생 이름을 얘기하진 않던가요? 이수민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걸 진작 얘기 안 해줬어요? 이수민이 범인이잖아요. 내가 말했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고. 너 여기서 말하는 이수민이 진짜 이수민인지 아니면 이수민을 사칭한 다른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어? 저는 선생님이 돌려준 책들 사이에 섞여있던 거야. 아직 도서관에 반납하지 않은 안내가를 있는 상권. 내일 이걸 돌려주러 다시 학교에 갈 거야. 내일 12시까지 학교로 와. 진짜 범인이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소우는 용의자의 실체를 기대하며 다음날 학교에 방문하는데 누나 안녕하세요. 은호구나. 오늘은 학교가 좀 어수선하네. 네, 지금 학교 전산망이 좀 이상해. 업체에서 왔는데도 원인을 모른다 하고 도서관에서도 자꾸 오류가 난대요. 수민이도 빌리지도 않은 책을 반납하라고 해서 같이 왔어요. 이때 담임 선생님, 빨리 담임 선생님 좀 불러줄래? 헐레벌떡 등장하는 준경을 보게 되고 그가 가지고 온 책에서 동생의 유서를 발견하자 이거 지은이 글씨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죠. 지은이 유서를 안 남긴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못 찾은 거지. 이게 상권이니까 나머지 유서 한 장은 학원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준경은 지은이가 빌린 책 학원을 찾아 그 속에서 또 다른 유서를 발견하지만 다?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데요? 혹시
아나 까레니나가 중건이 있니? 아니요, 안나 까레니나는 상업권뿐인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은이의 대출 기록을 확인해보지만 다른 책은 빌린 기록이 없어요. 더 이상의 어떠한 정보도 찾지 못하자 준경은 지은이 유서가 어디 사물함이나 그런 곳에 떨어져 있는지 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기다렸다는 듯 황급히 학교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리 해킹한 도서관 CCTV를 통해 한 여학생이 또 다른 책에서 지은이의 남은 유서를 찾아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유선 가짜니까? 그건 분명 지은이 글씨였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12월 17일 개봉 예정인 네트워크 추리 스릴러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이었습니다. 중화권 추리 소설의 거장 찬욱계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며 내사랑 싸가지로 데뷔하고 공포 스릴러 사교시 추리 영역의 각본을 쓴 신재우 감독님이 연출하여 디지털 시대의 명암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사회파 스릴러로 개봉 전부터 언론의 이슈가 된 작품입니다. 영화는 성추행 사건 피해자였던 지은이 왜곡된 글과 악성 댓글로 인해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불린 뒤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그 후 소은은 인터넷상의 루머와 괴롭힘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판단하여 천재 해커이자 사리탐정 준경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속 거짓말과 익명의 계정을 쫓는 두 사람의 주적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선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 없는 살인자들이라는 제목처럼 영화는 익명성이라는 허물 뒤에 숨어 자행되는 폭력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를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법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진 디지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가해자 혹은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름 돋는 메시지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 배우들의 연기는 감정적 깊이와 몰입을 더합니다. 드라마 산의 맞선으로 얼굴을 날린 김민규 배우는 천재 해커이지만 냉철한 사리 탐정 역을 맡아 한층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는데요. 특히나 소은 역을 맡은 고 강수아 배우는 위암 투병 중에도 진통제를 복용하며 촬영에 임해 탄탄한 연기력으로 캐릭터의 절박함을 완벽하게 담아내어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뭉클함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성의 폭력과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고 고 강수아 배우의 마지막 그 찬란한 열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17일 개봉하는 영화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 관람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